안녕하세요. 권호천 변호사입니다. 올해로 제가 현업에 종사한 지 한 21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면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참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지었지만 실제 내용과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내용은 맞지만 처벌이 너무 중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의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억울함을 풀기가 정말 쉬울까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수사, 재판 이런 걸 받아보신 분이라면은 그걸 푼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일단 피고소인이나 피고인의 신분이 되면 무죄 주장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야 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기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가해자로 몰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 사건은 상대방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죠. 그런데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전부 사기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피해를 입힌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돈을 갚아야 하는 거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처벌을 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그걸 법률적으로 구성 요건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법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룰을 정한 겁니다. 이건 이제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잖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신데렐라 그림이니 이런 그림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잖아요. 그 퍼즐과 비슷합니다. 그 퍼즐이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다 맞춰야지 비로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고소인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퍼즐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데요. 그걸 알아야 그 퍼즐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기꾼 있잖아요. 그런 사기꾼이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대응을 잘 못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교도소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잘못된 대응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대부분의 실수는 당연히 초동수사라고 하는 경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사기 사건은 보통 상당한 기간 동안 거래를 한 지인이거나 안면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소인은 이제 피고소인한테 사전에 수없이 많이 돈을 갚아라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 돈을 안 갚으면은 그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하고는 좀 다르게 사전에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후에 내 고소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할 테니까 또는 고소했으니까 빨리 돈 갚아라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내가 사전에 내용을 너무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고소인하고 사전에 수없이 얘기도 하고 그 사건에 관해서 독촉도 받아보고 변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경찰한테 전화가 오면은요, 난 사기친 게 없으니까 괜찮아. 가서 진술해도 괜찮아.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경찰서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고 나서는 후회를 가지고 걸어 나옵니다. 실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다 보니까 내가 예상한 거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이걸 고소를 해 말어? 고소를 한번 할까? 하지 말까? 이런 수많은 갈등을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변호사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준비를 통해서 고소를 하는데 정작 피고소인은 내가 사건 다 아니까 괜찮아 이런 마인드로 수사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준비는 뭘까요? 여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수사 일정을 미룬다거나 경찰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소장을 알아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왜 고소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정보 공개를 통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도대체 상대방이 생각하는 고소의 포인트가 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 하면서 저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나서 경찰한테 전화가 오니까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뢰인은 자기가 내용을 정말 잘 아는데 하면서 한 2시간 넘게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저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의뢰인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대로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내용대로 상담을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대응 방법을 짜고 시나리오도 짜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에 참여하니까 같은 피해자지만 그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했던 거예요. 의뢰인이 저한테 설명한 내용대로 고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돌려서 다른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를 받던 도중에 수사관님한테 정중하게 저희가 준비가 안 됐으니 고소장을 열람해보고 그 다음에 수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가까스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잘못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실제로 고소장을 한번 보고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 알아보고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의뢰인을 믿었던 거죠. 심지어는 변호사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장을 열람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서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어떤 게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관련 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정보들이 많아서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 내지는 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아무 변호사 사무실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단 10분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인터넷만 찾아보고 고소장을 열람해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하고 단 10분이라도 상담을 하면 적어도 피고소인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의 50%는 커버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범죄자이어야 한다는 신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전과가 남는 범죄자가 만들어져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긍할 수 없는 말이시겠죠. 그렇지만 억울하게 범인으로 물려서 수십 년간을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석방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해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들어보면 왜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왜 그런 말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사 단계 말고요. 재판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억울함을 대처해야 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